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또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네. 이번 주에는 그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열리죠. 아무래도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렇게 지표가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97%까지 올랐는데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PD께서 발빠르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국채 금리가 3% 돌파할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지난 2월 달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월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미국 국채 금리가 3% 돌파하느냐 이 여부가 더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1, 4분기 속보치와 한국의 경제 성장 1, 4분기 속보치가 발표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역시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주가에 이렇게 하락할 때 펀더멘탈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과연 건전할까?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도 사실 올해 3% 달성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분기별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는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의 1분기 속보치, 네. GDP 성장률 속보치 관심이 된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 국민들의 표심을 좌우할 때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갤런당 얼마 이렇게 중요했는데요. 사실상 갤런당 2달러가 넘어서면 집권당이 패배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 이것이 이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페크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68달러까지 이렇게 오죠. 이 수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실 국민들의 표심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집권당의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10월 중간선거의 공화당의 입지를 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가 관련해서 표면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년 전 이 시간에도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내용이 이제 증시에 아주 이슈가 담당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1년 전만 되더라도 여기 지정학적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다 해서 국내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요.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확실히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년사에.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돌면서 시청자 여러분 핵무기 완성, 그 다음에 경제발전, 이원책, 이원 전략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병행해서 추진했는데요. 네. 사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또 핵 무력과 관련된 것이 완성 단계에 따라서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을 어렵게 하는 국제 경제 제재 완화 필요성이 증대된 상태거든요. 네. 이러한 시기적인 시점에서 21일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발사 중단 선언했는데요. 이 의미가 뭘까?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3000시대를 연다 해서 모 증권사가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제목도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데요. 이 자체가 사실 3000시대를 연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제 분위기를 한번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북한 문제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견해를 빼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북한의 이번 발언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육자 관계 국가 남북한을 그 지역은 사실 그 환영 분위기였죠. 아무래도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뭐 핵실험 발사를 그 이렇게 핵실험을 그 중단한다. ICBM 발사,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 하면 일단 환영하죠.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는 가장 그 환영하는 것을 보고요. 미국은 이례적으로 환영 분위기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태도를 해서 아까 캐스터께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네. 언론이라든가 특히 백악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환영 분위기고 다른 그대는 신중론을 이렇게 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김정일의 고도한 그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의외로 미국이 좀 신중한 분위기가 이렇게 우선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많은 우리 국내 언론들도 오늘 아침자에 이렇게 우리 국민이라든가 시청자분이 전해드리 딱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보수적인 관점을 하는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시각을 많이 그 전해진 데 면에서 사실 그 진보적 성향의 그 언론들은 현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이제 많이 이렇게 반영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상 같은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면 톱으로 장식되는 그 제목들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보는데요. 그게 바로 국제사학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부 그 증권사가 한반도 비핵화가 급물살이 돼서 코스피 3000 시대를 연다 이렇게 보지만 국제사회 분위기는 또 국내의 그렇게 분위기는 상당히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ICBM 발사 중단, 그 다음에 핵실험 이렇게 중단,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핵화를 그 이렇게 논의를 급물살하기 위한 어떤 그 긍정적 시간 측면이냐, 아니면은 국제사회에 이제는 김정은이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핵무장 완성이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상당히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국제사회에 이렇게 국제사회의 자신감을 표면해서 이걸 바탕으로 북한의 그 경제 제재 조치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레버리 전략 아니냐. 네. 소위 살리마 방식에 전형적으로 유지했던 그런 그 김정일의 선친 시대의 그 어떤 대외적인 전략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도 분위기가 그렇게 의미가 해석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분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그 배경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는 사실 너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 반응을 하는 이런 그 태도들, 그것도 리서치 센터장들이 즉각 반해서 코스피 3000 시대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 증시를 사랑하고 한국 경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는 사실 그 돈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서 모 증권사 사고라든가 또 모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네. 것이 지금 한국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많이 돼서 이런 문제가 최종구 위원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또 이것이 지금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의 그 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빌미를 그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본인 자신이 리서치 센터장이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측을 잘못해서 투자자를 분을 이렇게 잘못 오도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큰 책임에 해당되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실제로 경제 파탄이 좀 우려스러운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취임 이후에 네. 핵무장 완성, 그다음에 경제 개발 이런 쪽이죠. 이런 쪽으로 이원적 전략인데요. 지금의 핵무장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다는 게 국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를 이렇게 해서 인민들이 그 모두가 잘 살게 하는
이런 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중국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평균 수준은 잘 살자 하는 네. 샤오강 사회 구축 이런 그 데는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아주 취약했다. 그런 것이 사실 그 유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주도로 인해서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경제 사정이 악화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원 전략에서 보면 사실 그 올해 신년사부터 이렇게 경제 문제에 더 치중하고 핵무기는 완성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치중되었다. 신년사가 올해에 빅체인지를 예고하겠다는 것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경제 사정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핵무장 완성을 통해서 경제 제재 조치 완화, 경제 성장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뭐 아시겠습니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굉장히 셌죠. 지금까지 10차례 걸쳐서 이렇게 채택돼서 굉장히 세게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세컨드리 보이콧이다 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북한의 그 제재를 할 때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그다음에 거래하는 개인 이 명단 발표해서 사실 그 실질적으로 여기가 거래하는 이러한 그 모든 그 기업과 금융사라든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세컨드리 보이콧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 먹혀서 사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 조달의 가장 빌미를 찾고 오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 수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그 다음에 북한의 투자, 이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왜 이렇게 핵실험 중단이라든가 네. ICBM 발사 시험 중단 이것을 이렇게 선언했겠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마 추측이 가능하고 쉽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일단 작년 수출이 36%나 급락했습니다. 이 작년 수출이 36% 급락한 것은 세계 교육 증가率, 교육 탄성치가 네. 일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교육이 증가한 과정에서 작년 수출이 북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유엔과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제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동참했죠. 중국도 이렇게 동참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수출이 안 되는 가운데 외화 조달 가능 가득원이 많이 축소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투자가 더 급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또 하나의 그 출액에 해당되는 경제 동력을 얻기 위해서 경제 개발 재원의 그 북한 투자 해외 기업이 되겠죠. 특히 중국 기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 완성을 통해서 경제 조치에서 아무리 북한이 통제력이 강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북한 사이에 많이 치고 침투한 이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네. 지금 북한의 웬만한 권력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이 뭐냐 이게 대학생들 사이에 뭐 누구인가요? 저는 그분이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예술단털에서 이 대학생들도 뭐 총 맞은 것처럼인가요? 네. 뭐 있잖아요. 그거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북한 사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 인민들의 경제 사정을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에는 네. 김정은 체제가 아무리 통제력이 강한다 하더라도 통제력이 붕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체제 붕괴를 위해서 이 핵무기 완성을 레버리지 전략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또 ICBM 시험 발사 중단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바로 미국일 텐데 미국의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사실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죠. 네. 왜냐하면 ICBM 발사 시험 중단이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저도 작년 10월에 미국에 갔을 때 예. 많은 지인들이랑 만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정은이다 해가지고 그랬군요. 자기 네. 집 앞에까지 이렇게 저기 현지에서 자기 집 앞에까지 김정은 사진을 갖다 놓을 만큼 위협적인 느끼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CBM 발사 중단에 대해서 아마 가장 환영해야 되는 이런 것이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치중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춤추진 않는다, 불안해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를 크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사실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안엔 왜 이렇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오바마 정부는 가능한 전략적 인내거든요. 북한의 모든 태도,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변성이 있는 것에 춤추는 것보다는 좀 그건 전략적 인내다 해서 사실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 피크 포인트라고 그러네요. 한계점만 지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가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취하는데요.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미 국민의 생계 위협에 옥을 죄다 보니까 미 국민으로부터는 많은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이 정책을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론에서 추구했던 거거든요. 특히 작년에 ICBM 발사를 했던 그때서부터 이 노선이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해결 노선이 아주 구체화됐던 상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욕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 미해결 문제가 많죠. 네. 뭐 코스널 문제, 러시아 간섭 문제라든가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막말 파동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무슨 여성과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갈수록 이렇게 어려움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대외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 개입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더더구나 그것도 의회라든가 관련된 단체 어떤 성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트위터를 활용한 이런 독자적인 행세를 나섰기 때문에 사실 미 국민으로부터 이것이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감대가 얻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갤럽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했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미 국민들이 가장 없어질 국가, 최대 위협과 그런 북한을 꼽는 시각이 한 20% 내였습니다는 올해 1월 달 같은 51%를 이렇게 넘는 상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51%는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아주 이렇게 다민족 국가거든요. 다민족 국가에서 사실 우리처럼 단일 민족 입장에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하면 70% 이상이 된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대 위협으로 북한을 51% 꼽는 것은 거의 뭐냐 하면 전통적인 미국의 백인들은 거의 다 북한을 꼽고 있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북한이 ICBM 발사를 시험을 중단하겠다 하면 미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반겨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일까? 아까 캐스터께서는 워싱턴포스트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입장, 또 백악관 내에서도 트럼프를 제한 백악관 내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공식적 입장 이런 것이 사실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와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배경을 놓고 의미가 해석이 엇갈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은 굉장히 환영 분위기죠. 그쵸. 환영 분위기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환영 분위기야 하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서 이례적으로 국빈 대접을 했거든요. 정말로 환대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폐쇄 문제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으로 가는 상태에서 기득권이 6.25 사태 때 도와준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강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폐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보상적 측면, 이런 측면이 균형감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측면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 일반적 분위기다. 저는 이런 문제에 언급할 수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균형감을 갖기 위한 중국의 폐쇄 문제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김정은을 안아들이기 위한, 그 다음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 그 다음에 이번에 핵 실험 발사 시험 중단 문제,
그다음에 ICBM 발사 중단 문제 일제히 그 어느 국가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실 중국의 턱 밑에 있는 북한이 그렇게 핵 실험에 이걸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오히려 지리상으로 보면 미국보다도 북한이 그 핵을 그렇게 무장했을 때는 단순히 뭐냐 미국보다 중국이 유리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턱 밑에서 핵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북한의 핵 중단에 대해서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의석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다 시각은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득권이 쏠려가는 분위기를 아마 균형적인 시각이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 네. 조만간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나왔던 중국의 태도, 지금까지 나왔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태도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네. 지금까지 실질적인 액션이 나왔지 않았던 러시아,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역시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 이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1975년 북한이 대서방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할 때 그때 당시에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 이렇게 파견이 있긴 합니다는 실제적으로 외화 사정을 조달했던 것이 이렇게 러시아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 이상으로 기득권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을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가는 입장에서 역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러시아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해서 국제사회의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태도도 안심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액면 그대로 이렇게 남한의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시각과 국제사회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하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보는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을 비롯한 그 주변국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가져가는 어떤 그런 선언은 이미 잘 아시겠죠. 평화 안전을 위해서 비핵화 논의 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핵화 논의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언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무장된 상태고 남한은 이런 점에서 좀 이렇게 대등한 이런 그 관계국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협상이라는 건 대등적 차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북한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핵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체제를 갖췄으면 비핵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우리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신뢰를 믿음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균형적 차원에서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면 핵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측면이 국제사회 거기서 캐션을 그리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거는 뭐 주변국들은 평화 안전 비핵화 논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 파악하는 북한과 김정은의 모습에서는 다소 좀 다른 뉘앙스를 감지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체제의 보장이 중요하다.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체제 보장, 핵무기는 이렇게 완성이 뭐 됐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국제사회 비치다 보니까 인민과 지금 김정은과 집권당, 김정은의 집권 체제와 자꾸 이관이 되는 것이 역시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에 비롯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지금 뭐냐 북한 인민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남한의 국민들의 어떤 생활상을 그대로 이제 체제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정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가 보장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제재 완화 목표를 한다 해서 다소 비핵화 논의 대비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체제 본의, 비핵화 논의도 김정은 체제 보장, 그 다음에 국제 경제 제재 완화 요 목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 협상을 임하는 국가의 국제사회의 모습은 다소 좀 다른 뉘앙스로 비춰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그동안 한동안 위축됐던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단절됐던
이러한 그 남북관계 복원에 더 치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군요. 남북관계 복원에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큼 북한이 이렇게 긍정적 태도를 나올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그 자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남북한 간의 회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열리니까 지금의 남북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2년에서 2007년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그죠? 연평균 34에 굉장히 많이 올렸었죠, 그때. 그러네요. 근데요, 2008년, 2012년 요때 있잖아요. 어떤 정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요쪽에 이명박 정부 때 5회로 그 축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과 관련된 통일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는 그 진보 집권당일 때는 34개 활발하다가 보수당일 때는 5. 어떤 그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통일 문제는 저도 그 동서독 통합의 그 이렇게 통독조사단에 이렇게 연구에 그 참여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보고했던 이런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이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근데요, 2013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이때는 북한이 그 핵실험 재결혼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는 사실상 남북관계가 종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남북관계 복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의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얘기만 되면 코스피가 3천 간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남북관계 아주 이렇게 되면 큰 뉴스처럼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네. 사실 과거에 이렇게 단계를 본다면 이게 국민의 뽑아준 입장 또 그것도 남북 통일이 되는 국민의 염원 속에 이게 뭐냐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는 34회, 이명박 네, 정부 때는 많이 5회,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종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반성할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도 어떤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 통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좀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지금 남북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런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초로서 우리 국민들이 지원해 줄 때 도와줄 때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당장 비핵화 논의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이 위축됐던 남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이 좀 주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비핵화 논의가 이게 되지 네. 비핵화 논의가 큰 성과가 없을 땐 또 뭐 보수와 관련된 이러한 현 정부가 대립각에 있는 사람에서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시각보다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현 정부의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서 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 공감대가 가야 될 길이니까 공감대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갖지 말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문제, 남북관계 복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담 결과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시각이 더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청와대 발표 내용이 아마 이런 관련돼서 발표 내용이 없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검토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은 정례화 문제, 이게 이제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라인 유지하는 문제, 이건 이제 지난 주말에 개설됐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 통화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국민이 다 비춰질 거로 보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그 협력 기반을 주장해서는 비핵화 논의는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비핵화 논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제사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실무협의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정 상보 재개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체계 관광 재개 문제,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 분야 교류 협력 문제, 그리고 남북 통일 공동연구 문제, 그리고 이와 인한 TF팀 제한 문제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과거에 이렇게 동서독 간의 그 통합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런 문제는 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 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전에는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좀 받았었나요? 네, 이 1차, 2차 때 과거에 뭐 이렇게 남북 정상 이슈가 이게 데이터 시계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이례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사건도 참조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김대중 1차 회담,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2차 회담이 있을 때 이 회담이 처음에 이렇게 딱 넣었던 사이콜로지 심리학과 때문에 그때도 증시 낙관론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선배님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증권사의 리서치센터 당시에 지금 다 리서치에서 물러났습니다는 리서치센터들이 지금 것처럼 뭐 코스피 당시에는 뭐 한 2,000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요. 지금처럼 뭐 3,000포인트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 1차 때는 미국의 대외적 변수가 있었습니다. 운이 따라지 않고요. 글로벌 그 IT 거불 계열에서 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 초기에 나타났던 사이콜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가 그렇게 단계에 거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차 회담 때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요. 이때도 북한이 이렇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북한이 세워 이렇게 해서 요청했던 거거든요. 네. 김정일이가 그렇게 했겠죠. 네, 이번도 북한이 정상회담 이렇게 주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전 조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단 형태는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그 방문해서 사실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려졌던 계획이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북한이 홍수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정상회담 이렇게 연계해서 결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했습니다는 이렇게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아주 나중에는 급락세로 돌아선 양상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했던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과거의 그 정상회담 또 이번에 어떤 비핵화 문제 어떤 이런 그 문제를 볼 때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 회담 자체만으로는 금융시장에 뭐 지금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뭐 이렇게 낙관론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기조 변화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관련된 최대 안가 비핵화는 마스터 플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나온다든가 네.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이 행동 이행 계획이거든요. 이행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핵 중단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핵 중단하면 핵 폐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뭐 핵일 그 보현 상태라면 핵 폐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때는 뭐 더 이상 핵실험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계리 같은 이런 데 지금 핵실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거기가 중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제 전문가들은 뭐냐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금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핵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이행계획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이 하나하나 이행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진짜 의지가 보이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우호적 분위기로 형성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 4천억 이상 파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남북 협력 기반의 어떤 이런 그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 이런 걸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지난 65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런 환경이 계속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금융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는 네. 개인적으로 이번 그 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의 기반, 지속적인 협력 기반 이것이 마련됐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와 또 금융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